가봅시다. 외려설 보세요. 원래는 챕터 3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거 거의 한 3시간 걸릴 거야. 본문 한번 하는데 1시간 반? 본문 하는데 한 1시간 조금 넘을 거고요. 학습 활동 하는데 또한 2시간 걸릴 거야. 왜냐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할 게 되게 많아. 무슨 컷 투, 페이드 아웃,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줄래 많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 한번 쫙 정리해야 되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여기 있는 외려설 같은 경우는 좀 짧기도 하고요. 수필이기도 해서 미리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거야. 이거 끝나고 할 거야. 외려설 끝나고.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교시에는 이거 외려설 본문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우리 배반의 여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지? 그 문제풀이 이제 마저 좀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보자. 거기 이제 미리 알고 가기부터 좀 쭉 볼 거야. 가봅시다. 왼쪽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게 갈래가 총 4개입니다. 갈래가 총 4개야. 서사갈래 배우시고요. 맨 처음에 이제 서정부터 시작해야겠지? 서사부터 바로 했네. 서정갈래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이 서사갈래, 그 다음이 극과 시나리오. 얘는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극과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교술갈래.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백석의 선우사, 그 다음에 나무의 꿈, 이렇게 2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 앞에서 했었던 이름, 배반의 여름. 그 다음에 극과 시나리오. 근데 너네 교과서에서는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다루고 있고요.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극지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극본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극지문은 보통 희곡이라 불러요. 희곡. 그 희곡 같은 경우에 너네 연극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뮤지컬? 그런 이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게 극이고요. 여기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곳에서 사용되는 지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교술갈래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외려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요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전에서 쓰이는 고전 수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수필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뉘게 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고전 수필이랑 현대 수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를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은 현대 수필이 조금 더 많아요. 한 65% 정도.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현대 수필이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요거 현대 수필 그 또 전년도에는 고전 수필 이렇게 나왔어. 비율이 약간 이제 현대 수필 쪽으로 많이 좀 가 있는데 일단은 교술갈래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그럼 가보자. 우리 서정갈래에서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를 뭐라고 하기로 했니? 화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서사갈래에서는요 서술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장인물을 인식의 주체인 자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근데 여기 있는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해. 그래서 제가 교술갈래의 정의부터 좀 내리고 갈 거야. 참고로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4가지 갈래는 우리 이제 조동일 교수의 문학의 4분법적 접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너네 이제 대학교 가시면은 국어국문학과나 교육과 가시면은 이렇게 4가지로 엄밀하게 나누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배우게 돼. 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2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요 갈래는 적용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교술갈래의 교와 술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교는 어떤 의미냐면은 교훈이에요. 교훈. 술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다 이런 얘기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술을 합치면은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냐면은 교훈을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교훈을 전달한다. 됐니? 근데 한 가지 더. 교훈만 전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술갈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술갈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글쓰니, 다른 말로
작가 자신, 또 다른 말로 필자.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야. 글쓴이, 작가 자신, 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됐니? 그럼 잘 봐. 그러면은 글쓴이나 작가 자신, 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서정이나 서사나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는 얘기했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요, 가상의 이야기야. 얘네는 전부 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됐니? 물론 뭐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어떤 운문문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서사나 극 시나리오 같은 가상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도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너네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이제 뭐 시 쓰기 뭐 이런 거에, 근데 뭐 필연적으로 니네가 니네 이야기를 쓰게 되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뭐 멸치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 멸치는 바다 위를 헤엄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봐. 그럼 그 멸치와 작가 자신이 똑같나요? 절대 아니겠지? 안 그래? 가상의 존재를 내세워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가상의 이야기 앤드 가상의 존재.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가상의 이야기인 반면에 여기 있는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임과 동시에 실제 겪었던 일을 말합니다. 실제 겪었던 일. 됐니? 내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 쳐봐. 일기를 쓰는 것도 역시 뭐야? 내 이야기를 쓰는 거죠? 내가 실제 겪었던 일을 쓰는 거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 작가 자신, 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 실제 겪었던 일을 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왜 너네가 쓰는 일반적인 일기는 교과서에 실릴 수 없을까? 뭐가 없기 때문이겠어. 언니, 정신 차려. 중내 성찰 중이었어. 교훈이 없어요. 너네들의 글에는 교훈이 없어요. 이해됐니? 내가 쓴 아메리카노 수필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교훈이 없어요. 이해됐니? 없다라고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교훈이 있죠.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되지 않을까?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세카이 간 다음에 갑자기 어디에서 이제 막 파묻혀 있던 책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발행 연도가 2020년이야. 딱 읽어보니까 이제 당시 20대 어떤 아르바이트 이야기 같은 게 적혀 있네?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학습활동 어디 귀퉁머리에 이제 갖다 놓는 거지. 2020년 당시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쓴 수필로서 막 이러고 그럼 교훈이 생기죠. 원래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교훈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가보자고. 그럼 이런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어? 작가가 자신이 겪었던 일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무엇도 얘기할래? 느낀 점도 얘기하지 않겠니? 너네 일기 썼을 때 생각해봐.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갔다. 맛있었다. 또 가고 싶다. 뭐 이러잖아.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은 돈가스의 육즙이 아주 탁월했으며 2년 전 먹었던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돈가스에 비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쓴다고 쳐봐. 물론 초등학생이 그렇게 쓸 리는 없어요. 고독한 미식가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랬을 때 자신의 과거 경험도 이야기하지. 맞니?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두 글자 회상이라고 얘기했어. 반드시 뭘 전제로 하니? 성찰을 전제로 하지. 맞니?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필연적으로 성찰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다른 말로 작가의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의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됐니?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교술갈래를 쓰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는 화자니 서술자니 등장인물이니 이런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잖아.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썼던 게 작가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어떤 등장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는 거니? 작가 자신이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작가 자신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필의 경우에는 수필 안에 작가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누가 겪은 거구나. 작가 본인이 겪은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때? 친밀감이 발생하겠지. 맞니? 심리적으로 친밀감이 발생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심리적으로 친밀하다라는 얘기는요. 무조건이야.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됐니?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딥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이해됐니? 소설이나 시는 어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지. 맞니? 근데 여기 있는 수필은 작가가 그냥 내 이야기 그냥 쏟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하기에도 훨씬 어때? 쉬워요. 됐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런 수필 속에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전부 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외 없어요. 뭐라 등장해? 나라고 등장해요. 됐니? 나는 어제 무엇을 했다. 나는 어제 어떤 일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필은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잘 봐. 그럼 이 수필 안에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했었어. 그러면서 내가 성찰과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보세요.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에는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빠꾸 없이 어떻게 하겠어? 필터 없이 바로 드러나겠지. 맞니? 그래서 여기에 작가의 내면, 성찰을 통한 작가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수필의 주제의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됐니? 주제의식.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다가 좀 빼놨어요. 교술갈래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수필이긴 한데 얘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여기 있는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 고전 수필도 있고 현대 수필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아마 너네가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도 거의 안 배우실 거예요. 뭐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있어. 모셔도 돼? 근데 이제 그 19에 경기라는 말이 반복돼서 경기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은 가사라고 하는 게 등장해. 너네 정철 아저씨는 알지? 정철의 관동별곡.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정철이란 인간 정도는 알잖아. 맞지? 그 정철 아저씨가 이 가사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덧붙여. 가장 대표적인 너네가 알고 있는 관동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요 관동별곡이 뭐냐면은 관동지방. 제가 지금 졸라 대충 썼어요. 너네 모르셔도 돼가지고. 관동지방,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에 관찰사로 가.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지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원도지사를 갔는데 딱 이제 막 그 설악산 근처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졸라 이쁜 거야. 금강산 김오치, 설악산 김오치 하는데 그렇게 김오치라고 하면 너무 천박하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마치 하늘께서 조물주께서 빚어내는 것처럼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또한 전부 다 누구의 덕택이다. 임금의 덕이다 이렇게 써는 거야. 되니? 임금님을 석션을 겁나게 한다고. 이해되셨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사문학으로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경기체가 가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이제 근대 때 어떤 이야기거든. 요새 와서는 이제 어떤 게 드러나는 거야? 수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수필. 됐니? 수필. 자지 말라니까? 너 죽는 자고 있어 지금. 눈은 뜨고 있었지.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칠판 봐. 멍 때리지 말고.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술갈래들이 점차 뭐하고 있다? 발달하고 또 뭐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가사 역시도 교술갈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시겠죠? 가보자. 교술갈래의 특성과 주제 형상화예요.
교술 갈래는 작가가 바로 튀어나오지. 뭐라고 나와? 뭐라 나와요? 작가가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는 깨달음이나 통찰. 아하, 그러면 깨달음과 통찰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겠어?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 성찰해야겠지? 됐니? 성찰을 하고요. 그 성찰을 글로써 표현한 문학 양식이야. 교술 갈래는 작가가 여기 나와 있지. 뭐라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됐니?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놓자. 지금은 이거 교과서상에서는 거의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교과에서는 좀 빠져 있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신변잡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변잡기적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정서, 개인이 겪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기술한다 이 얘기야. 되니?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기억해놔. 여기서 말하는 신변잡기에서 잡기는 뭐냐면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요 부분에다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말로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됐니? 자, 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외려서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당시 중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세계관을 좀 알아야 되거든? 네, 일로 와봐. 봐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너네 혹시 시조 보신 적 있죠? 중학교 때. 네. 시조 본 적 있지? 3장 6구 45자 이런 거 막 기계적으로 했던 거 기억나? 3장 6구의 3장이 뭐니? 세 분단. 세 분단. 지저스 크라이스트. 중학교를 어떻게 다닌 거야? 초장, 중장, 종장 들어보셨죠? 합쳐서 뭐야? 3장이야. 그 다음에 얘가 6개로 나뉘어져. 6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6구. 전체 글자 수는 무조건 몇 자? 45자. 딱 제한 걸려 있어. 45자 내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세보면 딱 45자로 다 끊겨요. 됐니? 그럼 잘 봐. 왜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썼을까? 깔끔해 보여. 왜? 자 봐. 이런 시조를 쓰는 게 일반 평민들이 썼을까? 아니요. 일반 평민들 못 써요. 왜? 찌야찌야족이야. 글을 몰라요. 문맹이에요. 우리 광복 이후에 문맹률 그때 조사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5%였어요. 15%밖에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맞나요? 맞나요? 아니, 자문을 구하려고 내가 알기로는 85%인데 맞나요? 맞나요? 그 정도는 그쵸? 물어보기 아주 좋잖아. 이승만 대통령 그때 우리 광복이 딱 이루어지고 직후에 문맹률이 85%였어요. 됐니? 그럼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조선 전기, 고려 때 다 이제 토탈 한글이 없었지? 그럼 이때 당시 뭐 썼겠어? 한자 쓴 거예요, 한자. 야, 한자는 읽는데 10년, 쓰는데 10년이에요. 토탈 20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썼던 거는 일반 서민이 아니라 전부 다 뭐야? 양반, 사대부들이야. 근데 너네 생각해봐. 사대부들이 클럽 가서 빵댕이 흔들면서 빰빰빰빰 이러지 않잖아. 너네가 알고 있는 사대부의 이미지에 떠올려봐. 어때? 딱 갓 딱 쓰고 흰 소복 딱 입고 이 느낌이잖아. 맞니? 근데 얘네들이 신난다고 신난다 존나 좋다 우후 이러면서 막 쓴다고 쳐봐. 짜치잖아요. 전혀 양반스럽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절제.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절제가 된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근데 생각해봐. 이 절제를 한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이야. 억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너네 생각해봐. 인간은요 억압을 견뎌하지 못한다. 지금 너네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는 꼴을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교복과 사복의 혼용 수준이던데? 체육복 체육복 입고 학교 가고. 교복 아니에요? 그건 교복이 아니야. 야, 우리 때는 라 때는 말이지. 내가 2010년, 2009년 이때 중학교 3학년 고1이었거든요.
야, 그때는 패딩만 입고 가도 죽박 날아가던 시대야. 치마를 줄이고 바지통을 줄인다? 니 킥이 날아가요. 머리를 길러? 밀리는 거야, 바리깡으로. 밀려본 적 있어요? 난 없지. 나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거든. 바지통 줄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있잖아. 아, 존내 스키니진. 거의 통닭다리 마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통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개성을 드러내고 싶거든. 이해되니? 너네가 지금 체육복 입는 것도 난 교복 싫어. 물론 교복이 싫은 것도 있지. 근데 이게 어때? 편해. 편하다는 얘기는요, 자유로워져. 이해되세요? 잘 봐. 그러면은 당시 사대부들이라고 해서 이 억압을 견뎌하고 싶었을까? 못 견뎌요. 나 같은 이제 MZ들은 MZ 사대부들 있었을 거 아니야.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야! 사자수학 배워! 이러고 막 3장육구 45자 틀에 맞춰서 글 써! 이러는데 싫어요! 막 쓰겠지. 점차 이 형식이 어떻게 돼? 파괴가 돼요. 파괴. 됐니? 그러면서 우리 이제 킹갓 제너럴 세종께서 뭘 만들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지. 훈민정음. 한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한글이 보급이 되고 서서히 이제 독점되었던 그 문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 사대부들만 가지고 있던 향유하던 그 문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뭐해? 보급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너네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정철 있죠? 왜 그 정철 아저씨가 계속 교과서에 나오고 수능에 출제될까? 그 정철 아저씨 당시 선조, 너네 선조는 알죠? 임진왜란 때 그 선조. 그 선조 때 서인의 수장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막 더불어민주당 그런 당의 수장이에요. 근데 그 수장이 글을 쓰는데 이런 걸 안 지켜. 아까 내가 봤던 가사문학 있죠? 이거 가사 있지? 이런 걸 막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자로 안 쓰고 뭘로 써? 한글로 쓰는 거야. 이게 너네가 한글로 쓸 수도 있죠? 아니야. 야, 이런 거를 뭔가 깨부순다라는 거는요, 진짜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정철 아저씨 보고 가사문학의 정수다. 한글 문학의 최고봉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는 거야. 물론 한국사적으로는 좀 패급이에요. 여색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며 뭐 그랬던 분이야. 그 이분이 유배도 되게 많이 가거든. 아무튼 근데 그 유배 가니까 애가 좀 글을 열심히 써. 그게 이제 삼위인곡. 임금님을 생각하는 삼위인곡. 선조한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보내. 근데 선조가 보더니 일십해요. 카톡 일십해. 그래서 뭐해? 삼위인곡의 속편. 송미인곡 써. 보고 싶어 여보. 선조가 그거 보더니 빨리 오라 그래. 그리고 복귀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다 교과서에 있어 지금. 아무튼 그럼 이런 식으로 점차 형식은 뭐한다? 파괴가 되는데 생각해봐. 그러면 시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어떻게 되겠니? 일반 서민들도 막 쓸 테니까 이제 3장육구 45자가 아니야. 지들 멋대로 써요. 지들 멋대로 써. 그게 작자, 미상가, 막 갑득이, 갑순이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써요. 그게 뭐야? 사설시조. 이해되니? 잘 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필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갑득이, 갑순이도 글을 막 쓰고 사대부들도 어떻게 하고 글을 막 쓰고 내가 주앗 같고 내가 뭔가 팍 치고 하면 뭐 어때? 빡쳐! 아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자.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갈래, 서사갈래와는 구별되어 교술갈래를 대표하는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여기 나와있지 뭐 작가의 뭐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또는 뭐 정서를 뭐한다? 자유롭게 표현한다. 형식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작가의 뭐가 드러나? 개성. 현재 너네 교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개성이야. 그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대에 대한 거시담론적 이야기를 묻지 않아. 그래서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라고 할 게 물론 있기야 하지만 현대에 비하면 어떠겠어? 개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조금 적지 않겠니? 안 그래?
야, 지금 여기 사람들 머리 스타일만 봐봐. 다 다르죠? 근데 당시 우리, 여자들, 일단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따 올려야 돼. 남자들은 갓. 저건 가. 상투 딱 틀어야 돼. 개성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해되니? 아, 물론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 아니, 부족하다. 현대에 비하면 눈에 띄는 개성이 크게 없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너네가 그럼 고전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뭘 물어볼까?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교술갈래에서 물어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용 일치야.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표현 방식. 세 번째가 뭐겠어? 작가의 내면, 즉 주제의식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물어. 그럼 고전에서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물어봐요. 세계관. 이따가 할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의미해. 되니? 문 좀 열어줄래요? 너무 덥다. 네. 더워. 찜통이 돼가는 것 같아, 지금. 절서 때문에 그런 거. 어? 절서 때문에. 응? 원래 저기 문 닫으면 좀 더워. 이게 원래 에어컨을 개빵빵하게 틀어놔야 되는데, 필터 청소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틀 수가 없어요. 됐지? 가보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수필의 종류를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한문수필의 종류. 이거는 이제 너네 그 교사용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뭐라 나와 있어? 논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는 논은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의논 할 때 그 논이야. 됐니? 의논, 논설 이런 것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사리를 뭐 한다?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리는 뭐겠어? 사리 분별할 때 그 사리예요. 됐니? 사리 분별할 때 그 사리. 죽었다. 약간 유명한처럼 죽었어. 사리를 뭐하고? 판단하고요. 여기 뭐라 나와? 논리를 세워. 이거 좀 펼쳐놓을까? 옳고 그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을 우린 두 글자 시비라고 부릅니다. 시비. 보세요. 제가 이제 시비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 이거는 너네 이제 교과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기타 등등 무진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 시비 걸지마 할 때 그 시비. 그래서 시시비비. 시시비비의 준말이야. 그럼 이 시시비비의 뜻은 뭐고? 옳고 그름. 옳고 그름. 두 번째는요, 여자종. 고전에서 엄청 많이 나와. 여자종. 그럼 남자종은요, 노복. 남자종은요, 두 글자로 노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비의 비와 뒤에 있는 복을 합쳐서 뭐라 부르고? 비복. 여기 있는 노와 뒤에 있는 비를 합쳐서 뭐라 부르고? 노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니? 그럼 시복은 없나요? 없어요. 노비와 비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니?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살인문이야. 이 살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 이제 초가집 같은 데 갔을 때 있는 문들, 지프로 엮어가지고 만든 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비를 여지 마라 라고 한다면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이렇게 세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옳고 그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다? 시비다. 가능하시겠고요. 지금의 무엇에 가깝대? 논설문.
이 논설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네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신문사의 사설이 들어가 있어. 그 사설이 뭐냐면은 그 신문사의 의견을 적시해 놓은 거야. 되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라기보단 팩트에 기반한 어떤 서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에 가깝겠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논술 쓰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논술, 논리적으로 서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생각과 이치가 뭐한다?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다 라고 나와있지. 왜 이게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된다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납득을 시켜야겠지? 맞니?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글이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진짜 현실이다 우리. 논리적이고 치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어제도 잠깐 이랬는데 진짜 많이 현실이었어. 근데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에다가 좀 별표 쳐봐. 기에다가 좀 별표를 쳐세요. 기세다 할 때 그 기예요. 아니야. 여행기 할 때 그 기야. 여행기.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쓰는 글들 있죠? 그 여기 나와있지. 뭐라 나와? 사실을 그대로 적는 글.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동시에 기록해서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문학적으로 생각해봐. 실제로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겠지. 물론 완전히 그냥 객관적으로만 쓰면은 그건 그냥 뭐 요리 책도 아니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자신의 무엇이 들어간다? 생각을 서술한다 이 얘기야. 근데 주된 어떤 포인트는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돼 있지? 그럼 기록하는데 그냥 기록하지 않겠죠? 한영이가 한번 갔다 와. 관찰하고 동시에 뭐 한다? 묘사. 왜 묘사해?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됐니? 그래서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봐봐. 기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조금 갖다 놨습니다. 어촌 기의 작가는 벗의 말, 친구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대.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뭐한다? 생각을 뭐한다? 드러낸다. 작가는 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기록할 만한 가치.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기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한단 말은 다른 말로 지향하다라는 뜻이야.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벗의 생각에 공감해. 됐니? 그럼 너네 딱 봐도 어촌기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바다 뭐 그런 얘기겠지. 밑에도 보세요. 작년 9월 모의평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9월이니까 지금 몇 월이니? 3월. 6개월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문원, 노종기 다 모르겠어. 근데 이건 보이죠? 뭐? 기. 그럼 이 기는 한문수필의 일종입니다 라는 거 잡으셔야 될 거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 뭐한다? 드러내고자 한다 이런 얘기. 그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을까? 이문원의 여기서 이문원의 늙은 나무. 그럼 노종이 뭐라는 건 알겠어. 늙은 나무다. 됐니? 이문원 노종기의 노종은 늙은 나무야.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 이거를 뭐 한다는 얘기니? 객관적으로 뭐 한다? 관찰해서 묘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얘를 통째로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묘사한다. 묘사하고 서술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언니 죽지 마. 여기가 이상하게 많이 따뜻해요 근데 잠이 밖에 안 보세요. 선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걸 왜 써놨냐면은 분명히 표현상의 특징으로 하나 나올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 글에 갈래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 커. 그러면은 이거는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선지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거야. 됐니?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가보자. 설. 우리가 배우게 될 외려설의 그 설입니다. 사물이나 경험에 여기 뭐라 나와? 이치라고 나와 있지. 이치. 여기서만 이치를요. 자연의 이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여기서만 이치는요. 무조건이야. 하늘의 이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에서는? 고전에서는. 왜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강조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늘의 이치를 생각했을까? 당시 중세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만 국한해서 얘기하자. 조선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나고 자라는 것을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어. 너네 뭐 누군가 돌아가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돌아가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소천하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됐니? 그래서 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고 울어. 하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슬퍼서 운다. 그래서 응애응애하고 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니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러면 약간 이제 교육을 안 받은 느낌이지. 당시 조선 사람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는 그랬다고요. 됐니? 그래서 사물이나 경험에는 무엇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해한 거야.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신의 깨달음이나 의견, 이런 것, 깨달음은 전부 다 무엇에 근거하겠어? 성찰. 의견을 덧붙인다? 그래, 주관적 의견. 작가의 내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겠지. 그 밑에 설 보세요. 참화설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죽을 때는 그걸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권력이 됐든 금은부화가 됐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갖고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맹자가 얘기하는 걸 통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치를 깨닫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느껴지는 바, 이게 다 뭐겠어? 자신의 깨달음,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 참화, 설을 통해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깨달음이나 의견 이런 것들, 여기는 전부 다 이치겠지. 되셨죠?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얘도 볼까? 어머, 안 넘어가지니? 됐어. 글쓴이가요, 일상의 시공간, 자연, 인간 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여기 이렇게 나와. 뭐라 나와? 의미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뭐겠어? 새로운 의미입니다. 됐니? 새로운 의미. 어떤 새로운 의미일까? 한번 봐볼까? 글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글쓴이라고 뜬 순간 이거는 갈래상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교술갈래.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는 수필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낮에 인식한, 여기는 것도 전부 다 인식했다 이 얘기야. 얘도 인식했다 요 얘기지. 오늘 낮과 오늘 밤에 각각 요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걸 통해 글쓴이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게 주된 포인트겠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많겠지? 이 주관적 인식을 통해
여기에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과 서로 뭐 연결, 결합, 통합시키면서 무엇을 만든다?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지. 되시겠죠? 다음으로 가볼까?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요.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어떻대? 뭐라 나와? 교훈적입니다. 이런 표현 나오지? 됐니?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성찰, 내면 세계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고, 반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뭐? 드러내어 인정한다. 왜 그러면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나요? 너네가 만약에 어떤 교훈을 주거나 혹은 아까의 설이나 기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맞니?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의 생각을 쓰게 되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막 쓰기도 하고, 그럼 그러면서 아, 나는 그동안의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뭐 해야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기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국어 대사전을 살펴보시면 성찰은 반성이다, 반성은 성찰이다, 무한루프처럼 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성찰한다고 하면 뭘 하게 돼? 반성을 하게 되거든. 됐니? 너네 그런 거, 우와. 이런 거. 네, 저 뒤로. 세수한번 하고 와. 아 진짜 약간 그 진격의 거인에서 입체 기동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입체 기동을 하고 있니? 미카사야? 오! 모안에서 아까도 이러고 있길래. 너 진짜 약간 빙이 됐나? 약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씨. 근데 확실히 따뜻해요. 나도 맨날 여기서 수업 때가 좀 더워. 조금 졸릴 수밖에 없는.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성찰하게 돼서 반성하게 되고요. 교훈적이고, 그래서 교술 갈래다 이 얘기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성찰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교훈적이고요. 인생과 사회, 이게 전부 다 뭐겠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세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거 봐봐. 비판적이다라는 거에 별표 치셔야 돼요. 비판적이다. 왜 비판적이야? 비판적이라는 얘기는요, 무조건입니다.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 부정적 인식을 전제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면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전제해. 왜? 자신의 잘못을 뭐하니까? 드러내어 인정하니까. 됐니?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여기 뭐라 나와? 우리 엄청 많이 했던 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문체 이런 얘기도 나오죠. 수필의 특징 알아봅시다. 이렇게까지. 문체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제재, 아까 내가 얘기했지. 3개. 내용일치, 표현 방식, 그리고 주제의식. 근데 거기서 문체를 묻지 않아. 그거는 너네 문예창작과 국어국문학과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기나긴 노선을 타고 긴 어떤 스토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와 재밌겠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이해가 있어야 뒤에 있는 외려설이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굉장히 긴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죽을 것 같아. 세수하고